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 국정감사는 사실 야당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년 동안 정부가 어떤 일을 냈고 이에 대해서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아마 국회의원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스타가 탄생하기도 하고요. 이제 국정감사 때가 되면 정말 의원들의 어떤 실력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 국정감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6일 동안 이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이번 국정감사 좀 여러모로 좀 심상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거의 김건희 국감으로 아마 몰아갈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뭐 증인들 뭐 이런 것들이 튀어져 나오고 또 이제 좌파 방송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녹취록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아마 우후죽순격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26일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예상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들의 공격 소재, 공격 재료가 대략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그 시나리오별 뭐 각본도 짜보고 액션 플랜도 짜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네.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좀 모르는 상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참 걱정되는 대목인데 오늘 또 오마이뉴스가 김대남 씨 관련된 추가 녹취록을 또 공개를 하나 했습니다. 참 점입가경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 오전에 상임감사를 사퇴했다는 뭐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뭐 정확히 수리된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김대남 씨가 오늘 서울 보증보험에 일단 사표를 제출했다. 뭐 이런 지금 보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이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시끌벅적합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마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네. 점심을 하고 또 오늘 토론 모임을 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요. 원외 당협위원장 그 뭐죠? 연찬회라고 하나요? 네. 그게 국회 대강당에서 열려서요. 뭐 첫 번째 세션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와서 네. 당협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강연하고 뭐 질의응답하고요. 네. 점심 시간 마치고 나서는 뭐 또 자유토론 시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에서 뭐 밥을 안 주니까 한 대표라도 밥이라도 좀 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대통령실에 한번 초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 잘 사주는 밥을 당협위원장들한테는 뭐 그렇게 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대표가 나서서 뭐 사주는데 또 이걸 놓고 무슨 뭐 세력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 대표가 당협위원장들 뭐 이렇게 모여서 이 오찬하고 뭐 토론하는 게 그게 뭐 세력화가 될까요? 뭐 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네. 자, 하여튼 오늘 뭐 이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뭐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소식이 대부분이 아마 오늘을 이 좌파 매체들이 좀 D-Day로 삼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김대남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용이라든지 또 강혜경 씨라고 있죠. 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김영선 전 의원의 이제 뭐 보좌관인가요? 네. 이분이 또 좌파 유튜브에 나가서 또 1시간 반 동안 또 폭로를 한 게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건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오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위중교사 문제잖아요. 이 위증교사가 보니까요, 올해 들어서만 1심 법원이 위증과 증거인멸 범죄에 대해서 56%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그래요. 위증과 위증교사 두 개 합쳐서 위증과 증거인멸. 네, 증거인멸. 합해서 지금 56%가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됐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63%가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한 일이 워낙 뭐 분명하고 뭐 명확한 게 많은데 당연히 뭐 여기에 또 포함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위증교사라는 게 위증보다도 더 엄중한 죄고 형량도 더 높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위증교사에 대한 아마 유죄 심증은 확실하게 굳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좀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지금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서울의 소리만 통화한 게 아니라 오마이뉴스, 여러분 오마이뉴스가 어떤 매체인지 아시죠? 이 오마이뉴스하고 기자 통화를 하면서 이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온갖 이야기들, 그 다음에 험담들, 이걸 뭐 계속 해댔어요. 근데 오마이뉴스라는 곳이 이거를 다 녹취를 해서 오늘 조금 전에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번 1차 서울의 소리와 더불어서 이거는 또 대통령실 내부에 아주 그 깊숙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까지 다 시시콜콜하게 또 이렇게 좌파 매체한테 또 이렇게 일러 바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실 이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 사람을 관리 감독하는 상사는 뭐 한 것인지, 참 이걸 전부 다 또 녹음할 것까지 그렇게 몰랐을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요 이야기 좀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한동훈 대표와 의원들 한 21명 다 합해서 네. 만찬이 있었다고 그러죠. 네. 여기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일방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서로 이야기를 다 네. 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자, 문다혜가요, 지금 기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3차 술자리에 네. 모종의 남자와 동석을 했다고. 이 술집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들어올 때 떡이 됐다고 그럽니다. 거의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근데 어떤 남자하고 두부김치하고 뭐 소주를 시켜놓고 또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굴까요? 점점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게 무슨 뭐 껍질 까듯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당시 영상을 보면 정말 문다혜가 아주 골 때리는 운전을 합니다. 그 영상도 오늘 방송국에서 다 들었는데, 요 문다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저희들한테는 필요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내부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참 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지, 정말 이게 너무나 또 황당해서 이 이야기를 또 안 드릴 수도 없고. 자, 조금 전 오마이뉴스와 김대남 씨 간의 통화 내용, 바로 그게 이제 오마이뉴스가 공개를 했죠. 자, 이 우선 감독님 차례차례 보내겠습니다. 김대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산 지금 거기 몇 사람 있어?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게 어제 이제 이번에 당선된 조땡땡, 그 다음에 뭐 김땡땡, 강땡땡, 그런 애들이 쥐었다 폈다 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게 자 4월 16일 통화죠. 위에 강승규 수석 개 뿌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지금 거기서 딱 돌아가는 거는 40대 옛날 친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걔들이 다 또아리를 틀어서 스크럼 짜가지고, 자, 옛날에 박근혜 때도 4인방 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 먹지라고 또 이런 이야기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내부 권력 구조는 어떻게 돼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제일 세고 그 밑에 십상시 몇 명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렇지, 몇 명이 여사하고 가까운 몇 명 황땡땡라고 있어. 그 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땡땡 이래가지고, 자, 등등 해서 젊은 애들이 막 그냥 대통령 총애를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사한테 잘 보이면 대통령 눈에 드는 거고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강땡땡이야. 아니야, 강땡땡. 여사 그거는 털고 갔어야 해. 돼.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여사를 털고 가면 또 다른 걸 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해봐야 말리기만 한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서 계속 치고 가야 한다. 아니, 이번에 시민사회수석실도 없애고 공직경비서관이랑 법률비서관실을 합쳐서 시민사회수석실은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냥 적당히 축소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야. 뭐 큰 의미 부여는 하는 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 없어.
맨날 결정은 못 지어서 우물쭈물하고 앉아 있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참 제가 읽어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의 민망하네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게 4월 16일이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한 지 엿새 후에 오마이뉴스 김태현 기자라고 나오죠. 지금 그 김태현과 저렇게 통화를 했다는 건데 지금 나오는 거로만 봐서는 저게 뭐 김태현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몇 번째 통화인지 언제부터 김태현하고도 저렇게 통화를 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음성 들어보면 분명한 거는 처음 통화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친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뭐 말도 놓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서로 익숙해져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이명수의 경우에는요, 작년 9월 5일에 이제 첫 번째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이명수가 먼저 접근을 했어요. 이명수가 우파 단체 관련해 가지고 뭐 궁금한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단체 관리를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김대남 행정관이 했다. 근데 이명수는 김대남에 대해서 또 사전 조사를 다 해놓고 이명수 자신의 고향이 삼척인데 김대남의 고향은 강릉이다. 바로 지척 아니냐. 동향 이런 거 내세워서 공략하면 되겠다. 나름대로 작전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날 김대남과 바로 두 차례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두 번째 통화에서는 김대남 입으로부터 그냥 우리 호영호재하고 까고 지내자. 형 동생 하면서 이렇게 됐다는데 이 오마이뉴스 김태현 기자하고는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오마이뉴스, 뭐 서울의 소리, 그 도찐 개찐, 다 뭐 좌파 인터넷 매체 뭐 이런 것이고요. 근데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대통령 흉 보는 것부터 시작하고 자기가 모으셨던 수석에 대해서 개뿔도 아니야 뭐 하고 여기 십상시가 지배하는 세상이 어떻고 물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도대체 피야 기본적인 피야 식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의 소리는 정말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뭐 그 같은 고향 후배다 보니까 조금 온정을 베풀었다. 뭐 억지로 짜 맞추려면 그런 뭐 변명도 가능하지만 이건 또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참 이게 이런 거를 대통령실이 비판을 하는 것도 참 껄쩍지근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건 좀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왜 제대로 안 됐는지 이걸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야 앞으로 좀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좌파들 같이 뭐 무조건 흔들고 무너뜨리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의 어떤 교정력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문제를 좀 해결하고 문제를 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이런 사람이 과연 그동안 뭔가 호가호위를 해왔고 또 이런 사람을 지금 서울보증보험이라는 아주 좋은 그 회사의 감사로 그렇게까지 했고 더군다나 요 녹취를 읽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개를 준비하는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뭐 기자들 입장에서야 좋죠. 뭐 이야기하면 뭐 다 이야기해 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 김대남이 뿐이겠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충성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이런 사람에게 또 대통령이 뭔가 이거를 좀 휘둘리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이런 식으로 좀 확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걸 보면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 안에 소위 이제 김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 제가 사실 어벤져스에서 좀 하지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이제 비선이라고 하는 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너무나 다 움직이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비서실장이나 수석들 이런 사람들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선 몇 명에 의해서 그냥 결정이 되고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 저희가 이야기해드렸던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이것도 전부 다 거기에서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해서 나온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어벤져스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 이야기를 김대남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대남이 하는데 솔직히 이제 김대남이 저거를 허위로 저는 있지도 않는 사실을 꾸며서 허위에 이거를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넘겨준 거라면 또 어떻게 해석해 보면 저기 좌파 언론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네. 연막 작전을 폈구나. 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이미 용산 내부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야, 저 친구는 보안 의식이 완전 꽝이 아니고 네. 거꾸로 마이너스다. 네. 아주 그냥 속속들이 다 갖다 그냥 바치는구나. 하는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거는 아니 한동훈에 대한 공격 사주는 한동훈을 무너뜨리기 위한 뭐 속의 목적이라도 있죠. 네. 이거는 도대체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뭐 자기가 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과시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좌파 매체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내부 취재하려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게 썩 시원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 좌파 정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탄탄하게 이게 묶여져 있어서 네. 이런 이야기 잘 안 나옵니다. 안 해요 잘. 예. 자기가 그냥 무도 주지원정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안 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 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에 대한 정말 이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라고는 정말 일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지금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고, 저는 오늘 이게 특히 또 동아일보가 명태균 씨에 대한 인터뷰를 한 면을 했더라고요. 네.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만은. 뭐 3시간 반이나 했대요. 창원에 내려가서. 근데 이게 일관되게 뭐냐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온갖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마치 이 정권을 다 움직였고 다 윤 대통령 부부를 자기가 다 와서 인사하게 만들고 자기가 다 수시로 그냥 집을 드나들고, 이게 아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사람을 좀 가려서 해야 되잖아요. 저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면 진짜 정말 일을 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안 드러냅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과 통화하건 여사하고 통화하건 뭘 하든 간에 다 그냥 침묵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완전히 자기 뭐라고 할까요? 나르시스라고 그럴까요? 이거 그렇죠. 지금 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 네. 이 일면 한면 인터뷰가 온통 자기 자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정부가 자기가 다 만드는 것처럼 자기가 오세훈도 만들고 이준석도 만들고 김영선도 만들고 또 이제 윤 대통령도 만들고 자기 뜻대로 하고 안철수도 자기한테 와서 고개 숙이고, 뭐 이게 뭡니까 진짜. 그러니까 거의 뭐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동아일보 인터뷰 보는 핵심 요약을 하면요. 2021년 3월 4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에서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자택에 직거하면서 정치 참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달인 2021년 4월 7일에 대한민국 양대 도시인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선거, 네. 서울에서는 박원순, 부산에서는 오거돈이 추잡한 범죄 저지른 그 결과로 보궐선거가 있죠. 네. 근데 거기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직을 와신상담 끝에 거머쥐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오세훈 시장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본인이 했다. 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달 후인 6월 11일에는 국민의힘에서 36세의 당대표가 탄생합니다. 이준석. 네. 그런데 이준석, 그거는 우리가
PNR 여론조사. 그 우리 어벤져스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네.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 이준석 당대표 만드는 것도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오세훈도 만들고 이준석도 만들고 그래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누군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자기에게 SOS를 쳤다. 당신이 용하다고 울더라. 아하. 이 오세훈도 만들고 오세훈도 서울시장 만들어주고 이준석도 당대표 만들어주고 네. 이번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인연이 맺어져서 후보 시절 서초동에 있는 사가인 아크라비스타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자주 드나들었다. 네. 자주 드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본인이 뭐 어떤 역할을 했는 거야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하고 이런 게 참 이제 이 특히 어려운 시점에 그러니까요.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쓸 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걸 잘 파악을 하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과시욕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뭐 일을 갖다 중요한 일을 맡겨 놓으니까 지금 다 이제 뒤통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공개가 되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특히 명태균 씨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이게 아마 이제 강혜경이라고 하는 이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이 사람이 또 지금 오늘 뭐 스픽스라고 하는 또 이 좌파 유튜브에 나와서 또 뭐 이야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그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거의 다 들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 들어봤는데 강혜경 씨는요. 원래 명태균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혼자 다 했대요. 그 여론조사 그 데이터 내서 납품하기 전까지 그거를 거의 뭐 혼자서 다 했대요. 딴 직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창원 의창에서 김영선이 그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요. 이것도 참 미스터리인데 김영선 의원이 재산 신고하면 100억에 가깝습니다. 100억이 넘죠. 100억이 넘습니까? 하여간 그런데 이 선거 자금 있잖아요. 보통 선거 자금을 본인 돈을 정치자금 계좌에 넣고 쓰고 나서 또 후원금도 걷고 또 나중에 뭐 일정 %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보전금도 받고 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선거 자금에 김영선 의원 돈은 1원 한 장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명태균 개인의 돈 뭐 5천 몇백만 원. 저 강혜경 씨의 돈 뭐 2천 몇백만 원. 미래한국 연구소의 공금 뭐 9천만 원 해갖고 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쓰고 그리고 당선이 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어제 저 1시간 30분 인터뷰 중에 우리가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명태균 씨가 비공식 여론조사 윤석열 후보 시절에 비공식 대선 여론조사를 26차례 했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저 강혜경 씨가 알기로는 매번 그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총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자기가 정리해서 그거를 명태균 씨한테 넘겨줬는데 3억 6천만 원 여론조사 비용이. 근데 명태균 씨가 그 돈을 받아오겠노라 했는데 돈은 받아오지 못하고 그 대신 받아온 게 뭐냐. 김영선을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주는 걸로 받아왔다. 공천 주는 걸로 받아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김영선은 100억 자산 갔는데 돈을 안 넣고 이쪽 돈 갖고 선거 자금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선 반띵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김영선 국회의원 세비 반띵은 거기서 나온 거다. 뭐 이래서 그 결국 뭐냐. 이 2024년 공천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뭐 자극적인 내용을 폭로한 건 없습니다. 근데 2022년 그때 그거는 김건희 공천이었다라는 식으로 저 강혜경 씨가 주장을 한 겁니다. 저도 뭐 슬쩍슬쩍 봤는데 이 아마
당시에 보궐선거를 할 때 김영선 전 의원은 자기 돈을 안 넣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강혜경 이 양반 자기 돈으로 이제 썼고 나중에 이제 그 뭐 김영선 의원 주장은 자 돈을 이제 정산하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억이었다고 그랬다가 뭐 그다음에 2억이었다고 그랬다가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틀어졌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이런 김영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천 탈락하니까 개혁신당 가겠다고 네. 또 이준석 찾아가고 네. 김종인 찾아가고 그러니까요. 그거 가서 그냥 자기 다 뭐 폭로하고 올 테니까 뭐 해달라 이런 정말 사람을 어떻게 또 그렇게 공천을 준 것인지 네. 전 정말 좀 절망감을 느끼는 게 네.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뭐 등등 그다음에 김대남 막 이렇게 지금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네. 정말 철저히 자기 이기주의 그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뭔가 이 쓰는 사람들도 또 문제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지금 어제 보니까 저 강혜경 씨는요 원래 명태균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김영선 그 보궐선거 때 회계 책임자라고 김영선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이 강혜경 입장에서 보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저기를 해서 본인을 횡령범으로 사기 횡령범으로 몰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명태균과 김영선이 합작을 해서 본인 자기 돈까지 집어넣고 자기는 헌신봉사를 했는데 자기를 사기 횡령범을 몰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보수정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한 사람. 예, 그리고 저분은 고향도 창원 그쪽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좌파 유튜브에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고맙다고. 네. 아, 이렇게 자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저러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큰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서울의 소리가 뭐 3탄을 또 깐다고 뭐 그러네요. 참 이렇게 이제 이게 툭툭 튀어나오고 이게 이제 국감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감이 넘어가면 이걸 이제 초점으로 해서 또 이제 질문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결정적인 불법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게 좀 흠집내는 그렇죠. 조금씩 흠집내는 내용들이 많다 보면 그러니까 잔매에 진짜 좀 정말 당한다고 이게 큰 거 한 방은 없지만 잔매를 계속 맞다 보면 굉장히 나중에 좀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뭔가 문제를 좀 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해결해야 되고 뭔가 토론해야 되고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꾸 이제 이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지금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네. 자꾸 이렇게 김 여사를 악마화하고 뭔가 하려는 시도들을 지금 민주당과 좌파들이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고 거기에 사실 재료들을 지금 소위 저런 사람들이 지금 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멀쩡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절대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걸 보시면 네.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느끼시면 네. 이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쪽에 긍정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뭔가 적극적인 네. 선제적인 네.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게 그게 이제 한 그렇죠. 대표가 독대를 신청한 요지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걸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할 것인지, 뭐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그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뭐 오늘은 저 동아일보하고 저 인터뷰한 게 나오는데 아까 그 강혜경 씨가 한 그 좌파 유튜브 네. 스픽스 네. 거기하고도 두 번 인터뷰를 벌써 했더만요. 아 그래요? 예. 아. 두 번 인터뷰를 먼저 했고요. 뉴스토마 주진우하고도 또 했더라고요. 예, 주진우. 그 낙검수의 주진우. 그다음에 그 제일 먼저 그게 나온 게 뉴스토마토 아닙니까? 네. 뉴스토마토도 좌파 인터넷 매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 뭐 좀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좌파 미디어에 밥이 돼 가지고요. 참 기가 막혀 네. 진짜. 아니 참 이게 참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지금. 본인들이 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또 그럴 만한 사람을 대통령은 좀 가려서 쓰고 사람을 좀 이렇게 체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자기 그 홍보 뭐 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해서 이게 또 흔적을 많이 남겨놓으니까 전화 통화 뭐 하고 뭐 이 전화 통화하면서 좀 뭐 여러 가지 좀 험담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녹취가 다 돼서 이게 막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저는 정말 이런 거 처음 봐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요. 예, 이게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에요.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부인도 그렇고 왜 직접 이렇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즉 공식화되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 통화를 하고 이 흔적을 남기면 이게 나중에 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나 지금 대통령하고 통화해. 뭐 문자한 사람이야. 다 보여주고 다녀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나 뭐 정무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 접촉해야 되는데 네. 근데 윤 대통령은 옛날부터 시작해 계속 혼자 이 본인이 직접 모든 걸 통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취임하고 나서도 보통 이제 대통령은 취임 이전에 쓰던 일반 폰을 폐기를 하고 비화폰을 쓰잖아요. 네, 비화폰을 쓰죠. 근데 이제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그 전부터 쓰던 거. 네. 그 국민의힘 입당 신고할 때 전화번호까지 다 까졌거든요. 다 까져버렸죠. 근데 그거 계속 쓰셨어요. 네. 네. 김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최근에는 전화기를 바꾸셨다는 이야기는 뭐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러니 이게 지금 먹잇감들이 그냥 쫙 늘려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 뭐 하이에나처럼 지금 다 달려들어서 지금 물어뜯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왜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실이 뭔가 해결점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뭔가 이 사태가 이렇게 터지고 지금 툭툭 튀어나오면 뭔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뭔가 대책은 내놔야 될 텐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대책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당에서만 지금 안달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김대남 그 사건 터졌을 때 뭐 몇몇 분들이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좀 부적절한 그 언행을 했어요. 네. 이게 뭐 개인의 일탈 행위인데 뭘 자꾸만 그렇게 시끄럽게 조사하려고 그러냐. 근데 이게 개인의 일탈입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이게 네. 개인의 일탈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다 천천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그냥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당 최고위원회에서 아예 한동훈 대표가 그 모두 발언해서 김대남 씨 문제를 정식으로 정면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거 인정하고 포용적인 정당이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좌파 유튜브하고 야합을 해서 자당의 리더를 모해하고자 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용납하기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구성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끝나고 오늘 첫 번째 윤리위원회 회의가 신의진 세브란스 의대 교수였고 비례대표 하신 분이죠. 네. 그 주제로 돼서 뭐 김대남 씨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 대상으로 확정을 짓고 네. 당무감사위에 그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김대남 씨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본인이 오늘 이제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자리까지 사퇴를 하면서 당의 조사 요청이 오더라도 자기는 협조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당시에 그러면 이 백서 발간팀이 당시에 이제 입수한 그 내용을 네. 과연 외부에 알렸느냐 안 알렸느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조사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뭐 김대남 씨 또는 제3자에게 그런 그 내부 정보, 기밀 내부 정보가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이런 식으로 좌파가 이쪽을 공격하게 되는 소재로까지 쓰였는지 뭐 이런 거를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정훈 지금 백서발간위원장 그다음에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유튜브인가요? 어디 거기다 이야기했던 이상규 위원장 네. 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이겠네요. 뭐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이 김대남 씨의 이 녹취록이 저희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일파만파 또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뭐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좌파들하고 저렇게 이게 사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지호님은 뭐 이 공식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좌파 언론들하고 뭐 이렇게 대응은 하겠지만,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줄줄이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게 이제 김대남 씨가
아까 오마이뉴스 그 시점이 4월 16일이고요. 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에게 사주했을 때는 뭐 7월 초고 그런데 야. 어쨌건 참 이번 국감이 지금 뭐 보니까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뭐 아주 생쇼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이 관저공사 문제 관련해서 이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마 무허가 업체, 무자격 업체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지금 이걸 주었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금 이 특히 이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야당이 큰 결정적인 건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잔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잔매 가지고 계속 이제 아마 할 텐데 문제는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이 짜증내요. 그렇죠. 실증 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저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한다 그러면 역효과를 올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지점도 아마 이 전략적으로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